강원도 깊은 산골 사풍이 몰아치는 겨울밤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들려왔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간신히 비치는 달빛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최진사 댁의 고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강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구두쇠의 요새라 부르며 혀를 찼으나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며느리 연화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땅을 향해 곤두박질칠 기세였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얇은 무명저고리 하나로 버티는 연화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연화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가에 앉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고 있었다. 물에 닿은 손등은 이미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버렸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굵은 동창이 박혀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아픔을 호소할 수 없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 최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의 심장은 콩닥거리며 움츠러들었다. 남편이 변방으로 떠난 지 어느덧 3년 소식조차 끊긴 그 긴 세월 동안 연화는 시아버지의 모진 구박과 가난이라는 이중고를 홀로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힐 새도 없이 얼어붙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는 말 못할 서러움이 층층이 쌓여만 갔다. 최진사는 인근 고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그의 곳간문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쌀 한 톨 소금 한 줌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으며 심지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장작 개수까지 일일이 세어가며 며느리를 감시했다. 방 안에 온기는커녕 냉기만 가득한 사랑방에 앉아 그는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재산을 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고 입가에는 늘 불만 섞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연화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설 때면 그는 밥그릇에 밥알수를 세기라도 할 듯 뚫어지게 쳐다보며 국이 식었느니 반찬이 짜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고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에잉 쉼취. 장작을 또 얼마나 갖다 뗀 개냐. 방바닥이 뜨거워. 엉덩이가 익을 지경이구나.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문 밖까지 울려 퍼졌다. 사실 방바닥은 겨우 냉기만 가실 정도였으나 그에게는 그마저도 사치로 여겨졌던 것이다.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날이 너무 차서 조금 더 넣었사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진사는 혀를 차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리도 낭비를 일삼느냐.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네가 다 태워 없앨 작정이냐. 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일은 물론 밭일과 바느질까지 도맡아 하며 집안을 꾸려온 것은 정작 자신이었음을 말하고 싶었으나 감히 입을 뗄 수는 없었다. 아침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묵은 보리밥에 짠지 몇 조각, 그리고 맑다 못해 투명한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최진사는 그마저도 아깝다는 듯 쩝쩝거리며 식사를 했고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허겁지겁 넘겨야 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 밥덩이는 마치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혔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친정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숭늉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로 태어나 배를 배기는 했어도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지금 고향 집에 계신 부모님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고 계실지, 끼니는 거르지 않으시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제 코가 석자인 처지에 안부조차 묻기 어려웠다. 식사를 마친 최진사는 곰방대를 물고 마루로 나왔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연화를 향해 눈을 흘겼다. 오늘부터는 등잔 기름도 아껴 쓰거라. 밤에 바느질한다고 기름을 축내지 말고 해가 떠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이란 말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엄명이었다. 연화는 예 알겠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며 비지를 멈추지 않았다. 마당에 눈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면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곤 했다. 세상은 저리도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한데 왜 자신만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오후가 되자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산새들도 둥지로 숨어들었다. 연화는 이감을 구하러 뒷산으로 향했다. 최진사가 사놓은 장작은 곳간에 가득했지만 그것은 비상용이라며 손도 대지 못하게 했기에 그녀는 매일 산에 올라 죽은 나뭇가지를 주워와야 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내려왔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텅 빈 아궁이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각자의 사연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었다. 연화의 눈에는 오직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다른 집들의 따뜻함만이 부럽게 비쳤다. 해질 무렵 연화가 지게를 치고 대문에 들어서자 최진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그는 지게 위의 나무들을 훑어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냐? 해가 중천에 뜰 때 나가서 고작 이것밖에 못 해왔느냐? 밥값도 못하는 것이 덩치만 커가지고.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나무를 헛간에 내려놓았다. 사실 그녀가 해온 나무는 장정 한 명이 하기에도 벅찬 양이었다. 그러나 최진사의 눈에는 며느리의 노고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곳간이 축나는 것과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저녁밥을 지어야 했다. 아궁이 앞에서의 잠시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저녁상은 아침보다 더 조촐했다. 최진사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은 뒤 숭늉 그릇을 비우며 트림을 했다. 내일은 장날이니 콩을 좀 삶아 메주를 띄워야겠다. 지난번에 콩 농사가 잘 안 되었다고 핑계 대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서 한 톨도 버리지 마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물렸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문득 친정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부터 까치가 울어대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차라리 몸이 고단하면 잡생각이 사라질까 싶어 그녀는 차가운 물에 그릇을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대신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고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최진사의 명대로 등잔불은 켜지 않았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남편의 헌옷을 끌어안고 누웠다. 옷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만이 남편의 부재를 달래주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서방님, 어디 계시옵니까? 부디 무탈하게만 돌아오소서.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 야심한 밤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불안감이 엄습하며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익은 듯 낯설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옆마을 칠성이었다. 그는 연화의 고향 소식을 종종 전해주던 인물이었다. 연화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루로 나갔다. 사랑방 문이 열리며 최진사가 부스스한 얼굴로 얼굴을 내밀었다. 누가 감히 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열었다. 칠성은 눈을 듬뿍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연화의 눈앞에 닥쳐왔다. 어르신 접니다. 칠성이 옵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칠성은 최진사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선은 연화를 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 난리냐? 빚쟁이라도 쫓아온 게냐? 최진사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칠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다. 저 며느님 친정댁 말입니다. 윤진사 어른과 김씨 부인께서 병환이 위중하여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곡기를 끊으신 지도 며칠 되셨다 하고 방에 불도 못 대고 계신다 하여 칠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연화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위중, 곡기, 냉방이라는 단어들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가난하지만 꼿꼿한 선비로 살아오신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내조하며 고생만 하신 어머니, 그분들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계신다는 소식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딸을 용서하소서. 그녀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고택을 뒤흔들었다. 최진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시끄럽다. 밤중에 웬 곡소리냐. 재수없게 그의 비정한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칠성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다가 최진사에게 간청했다. 어르신 사돈, 어른댁 사정이 딱하여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돕고는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며느님께서 한번 다녀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출가외인이라 했다. 이미 내 집 귀신이 될 사람이 친정 일에 마음을 써서야 쓰겠느냐. 그리고 당장 내일 매주를 쑤어야 하는데 어딜 간단 말이냐. 그의 단호한 거절에 칠성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연화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뱉었다. 최진사는 힐끔 연화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돌아섰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 자거라. 내일 날 밝는 대로 일이나 해.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랑방에 불이 꺼졌다.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고 연화의 흐느낌 소리만이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칠성은 한숨을 내쉬며 부인 내일 다시 오리다. 너무 상심 마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닫힌 사랑방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부뚜막에 기대어 앉은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서늘한 결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네일 콩틀이 담긴 자루가 놓여 있었다. 연화는 무의식적으로 콩 자루를 쓰다듬었다. 이 콩들이 매주가 되어 익어갈 때쯤이면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이 떠날 때 쥐어준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이것이라도 팔면 약 한 첩은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아버지의 감시 눈길을 피해 읍내 장터까지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에 그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때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꺼질 듯 말 듯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연화는 밤새도록 눈물을 쏟았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연화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무리 슬퍼도 시집살이의 일과는 어김없이 시작되어야 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나갔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빗자루를 든 그녀의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을 쓸어내며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님께 다시 한번 간청해 보리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사랑방 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달리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효심이 만들어낸 간열이지만 강인한 의지의 불꽃이었다. 이윽고 사랑방 문이 열리고 최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나왔다. 그는 마당을 쓰는 며느리를 본체 만체하고 뒷간으로 향했다.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최진사가 걸어 나오자 연화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최진사는 멈칫하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침부터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려느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효와 가문의 규율이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었다. 최진사는 연화의 간절한 눈빛을 짐짓 외면하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서성이다가 마치 며느리의 애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딴청을 피웠다. 오늘 매주를 쑤어야 한다고 일러두지 않았느냐.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게으름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으나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돌아섰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그녀의 타들어가 속내를 대변하는 듯했다. 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콩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으나 그 온기는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가마솥에서 콩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에게는 그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칠성이 전해준 부모님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든 녹으로 냉방에서 떨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절구공이를 들어 삶은 콩을 캤기 시작했다. 쿵쿵쿵 절구 소리가 텅 빈 마당을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물도 뚝뚝뚝 절구통 안으로 떨어져 내렸다. 으깨진 콩들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다. 시집 오기 전 친정 어머니와 함께 매주를 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풍족한 곡식 더미 속에서 아사 직전의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점심나절이 지나도록 연화는 쉴 새 없이 메주를 빚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다. 최진사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면 젊은 것이 벌써부터 꾀를 부리느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다. 연화는 묵묵히 네모난 메주 덩어리를 만들어 횟집으로 묶었다. 천장에 매달린 메주들이 마치 죄인처럼 줄지어 있는 모습이 기가 막혔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보부상인데 물 한 모금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최진사는 낮잠을 자는지 조용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주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보부상이 보찜을 내려놓으며 땀을 닦고 있었다. 그는 연화가 건넨 바가지에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을 마신 후 그는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저 아랫마을 윤진사 댁 따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예전에 댁에 물건을 데려 간 적이 있어 낯이 익습니다만.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네, 맞습니다만. 보부상은 탄식하며 혀를 찼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어제 그 마을을 지나오다 댁 부모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더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보부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칠성의 전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참혹했다. 윤진사 어른께서는 기침을 하실 때마다 피를 토하시고 김씨 부인께서는 기력하셔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시다 합니다. 입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두 분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계시는데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쌀독은 바닥난 지 오래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준 시래기죽으로 겨우 연명하고 계시다는데 그마저도 며칠째 끊겼다 들었습니다. 보부상은 안타까운 듯 품속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보였다. 제 이것이라도 드리고 오려 했으나 늦은 밤이라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온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상상만 했던 고통이 현실로 닥쳐오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신다니, 어머니가 굶고 계신다니, 자신이 여기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비록 찬밥일지라도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보부상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저희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곧 가겠다고, 꼭 약을 지어 가겠다고만 전해주십시오. 보부상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인. 부디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그때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튀어나왔다. 이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무슨 수작이냐. 최진사의 고함 소리에 보부상은 황급히 보찜을 챙겨 들었다. 아니, 물 한 모금 얻어 마신 것뿐입니다. 보부상은 서둘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일하라고 했더니 외간 남자와 잡담이나 하고 있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는 며느리의 퉁퉁 부은 눈과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 아니, 오히려 더 독하게 몰아붙였다. 썩 들어가서 메주나 마저 띄워. 오늘 할 일을 다 못 마치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절구통 앞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당에는 수십 개의 메주 덩어리가 쌓였다. 연화의 손은 콩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가락 끝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부모님을 향한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심한 까마귀 떼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있었다. 저 새들은 날개가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나는 왜 이 담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떠올렸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비상금이었다. 그것이라도 있다면 당장 달려가 쌀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돈은 이미 시아버지의 곳간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면서 연화는 쌀알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생명줄처럼 보였다. 쌀뜨물을 받아놓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물이라도 가져가면 어머니가 드실 수 있을까? 헛된 망상임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현임이나 밥상이 차려지자 최진사는 여느 때처럼 밥알을 세어가며 식사를 했다. 국이 좀 싱겁구나. 소금을 더 넣어라. 그의 타박에 연화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왔다. 소금 단지를 여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 집 곳간에는 쌀과 소금, 그리고 비단이 가득하다. 시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가져갈 수 없을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도둑질은 선비 집안의 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게다가 의심 많은 시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까지 엿보이는 일이 될 터였다. 연화는 죄스러운 마음을 떨쳐내며 밥상을 물렸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바느질거리를 잡았다. 바늘 귀에 실을 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만 헛손질을 했다.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기침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을 후벼 팠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늦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그리고 사랑방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비록 시아버지가 잠들었을지라도 그녀의 간절함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차가운 마루로 나갔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뜨거운 효심을 식힐 수는 없었다. 사랑방 앞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최진사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연화는 사랑방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주무시는 줄 아옵니다만 소부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대답 대신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친정 부모님이 위독하십니다. 곡기를 끊으신 지 오래라 하옵니다. 며느리가 아닌 사람의 도리로서 간청드리옵니다. 쌀 한 말만, 아니 옛박이라도 좋으니 제게 빌려주시면 죽을 때까지 아버님 댁에 소가 되어 갚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다. 아버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대로 부모님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를 때리셔도 좋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토스며 통곡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요한 밤,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고택의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자던 개들이 짖어대고 이웃집 불들이 하나둘 켜졌지만 정작 최진사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었을까. 사랑방 문이 덜컥 열렸다. 연화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최진사의 표정은 기대와는 달리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네가 기어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한밤중에 이게 무슨 주태냐.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죽어가고 계십니다. 제발. 최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러나 내려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내 부모가 굶어 죽는 것이 내 탓이더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했다.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장 이 집을 나가라. 빈손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의 말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빈손으로 나가라니 그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았다. 최진사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듯했다. 연화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은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칼이 눈에 들어왔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죽으면 병든 부모님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부모님을 구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로 번득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오기와 분노가 자리 잡았다. 최진사가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 깊은 산골에서 여자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밖에서 최진사의 기척이 들려왔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랑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부르듯 연화를 불렀다. 얘야, 나오거라.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달리 차분했다. 아니 묘하게 들떠있는 듯 했다. 연화는 의아해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과연 이 지독한 구두쇠 시아버지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날이 밝았으나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택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예리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단눈으로 마당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시아버지의 호출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진사는 사랑방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재터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다가오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담뱃대만 탁탁 털었다. 그 소리가 마치 연화의 가슴을 치는 듯하여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어젯밤 일은 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진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혹시 아버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하여 쌀 한 톨이라도 내어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네가 감히 내 집 대문 앞에서 곡소리를 내며 동네방네 망신을 시키다니. 참으로 대단한 효분하셨구나. 내 부모가 그리 가르치더냐. 그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화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하오나, 부모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최진사의 표정은 굳건한 성벽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자비라, 자비가 밥 먹여주더냐. 내 친정이 망한 것은 내 아비가 무능한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가난을 내가 어찌 막는단 말이냐. 내 곡간의 곡식은 하늘이 내게 준 복이니 함부로 남에게 퍼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의 논리는 지독하리만치 냉정하고 완고했다. 연화는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늘의 뜻이라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늘 타령이라니.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쥐어준 유일한 폐물이었다. 아버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비록 변변치 않은 물건이오나 쌀 몇 말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것으로라도 부모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최진사 발치에 내려놓았다. 은비녀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는 곁눈질로 비녀를 힐끔 쳐다보더니 발로 툭 차버렸다. 비녀는 힘없이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런 잡동사니를 어디다 쓴단 말이냐. 네가 정녕 나를 모욕하려는 게냐. 내 집 기둥 하나 값도 안 되는 것을 내밀며 생색을 내려 하다니. 그는 호통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부모 살리겠다고 내 재산을 축내려는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그 더러운 물건 치우지 못할까. 연화는 흙바닥에 뒹구는 비녀를 주워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자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것마저 짓밟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연화의 입에서 원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도끼가 서려 있었다. 최진사는 흠칫 놀란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로잡고 소리쳤다. 뭐라 너무해. 시애비한테 눈을 부라리다니. 천하에 몹쓸 것이로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는 곰방대로 마루를 세게 내리쳤다. 딱 소리와 함께 곰방대가 부러져 나갔다. 그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갔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지독한 노인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최진사의 독설이 쏟아졌다. 네가 정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내 집살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서 내 부모와 함께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그 말은 연화의 마음에 치기를 박았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억울하고 분했다. 평생을 헌신하며 모신 시아버지가 이토록 매정할 줄은 몰랐다. 남편이 있었다면, 서방님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관복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화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래 가자. 빈손이라도 가서 부모님 얼굴이라도 뵙고 죽자.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헌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이 쓰던 붓 한 자루,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이 전부였다. 보찜을 싸는 그녀의 손길은 비장했다.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았다. 정들었던 아궁이 솥단지 그릇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네.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며 그스가오 빈손으로 간다지. 그 집 영감이 보통 내기여야지. 불쌍해서 어쩌나 친정 부모는 다 죽어간다는데. 그들의 말소리가 연화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빈손으로 가는 며느리, 부모를 굶겨 죽이는 불효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남의 시선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연화는 보찜을 메고 방을 나섰다. 마당에는 찬바람만 채만이 불고 있었다. 최진사는 보이지 않았다. 사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사랑방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작별 인사였다.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였다. 부디 건강하시라는 마음 반,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마음 반이었다. 그녀가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사랑방 문이 삐걱 열렸다. 거기 서라. 최진사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최진사가 뒷짐을 지고 마루로 나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빈손으로 가겠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셈이냐. 최진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남들이 보면 내가 며느리를 학대해서 쫓아내는 줄 알 것 아니냐.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연화는 기가 막혔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다니. 그럼 어찌하오리까. 아버님께서 쌀 한 톨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무엇을 가져가옵니까. 그녀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이제는 두려움도 없었다. 최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러니 내가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으마. 그의 말에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심이라니 저 구두쇠 영감이 혹시 마음을 바꾸어 쌀이라도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돈이라도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최진사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결코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의 미소와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를 가리켰다. 수십 개의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인 낡은 독 하나가 있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독이 보이느냐? 최진사가 물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보이옵니다. 저 독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된장이옵니다만. 그래, 된장이지. 헌데 작년에 담근 것인데 관리를 잘못하여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고약하여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탈이 날 것 같아 두었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최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연화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너희 친정이 굶주리고 있다니 저거라도 가져가서 먹어라. 썩어도 준치라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최진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곰팡이 핀 된장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니.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저주였다. 연화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부모님께 드리라니요. 그녀는 소리쳤다. 그러나 최진사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싫으면 관두거라. 빈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거라도 가져가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최진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서서 덧붙였다. 아, 그리고 명심해라. 저 독을 가져가려거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내 집 된장이 썩었다는 소문이 나면 내 체면이 깎이니 말이다. 쾅문이 닫혔다. 연화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곰팡이 핀 장독. 그것이 시아버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조롱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금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장독을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비참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굶주린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독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장독대 앞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제의 장독 뚜껑을 열어보았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 곰팡이가 하얗게 핀 된장 위를 뒤덮고 있었다. 정말로 썩은 것이었다.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가져가자. 이것이라도 가져가서 끓여 먹이자. 맹물보다는 낫겠지. 그녀는 보찜을 내려놓고 장독을 끌어안았다. 독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마치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처럼 묵직했다. 이제 그녀의 여행은 이 썩은 장독과 함께 시작될 터였다. 최진사는 며느리가 힘겹게 장독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조심해서 다루거라. 비록 맛이 변했다 하나 귀한 콩으로 담근 것이니라. 깨뜨리면 내 친정 식구들 밥줄이 끊어지는 줄 알아라. 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예, 아버님 하고 짧게 대답했다. 장독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마치 돌덩이라도 들어있는 듯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썩은 된장이 어찌 이리도 무거울 수 있단 말인가. 연화는 속으로 의구심을 품었지만 당장 눈앞의 시아버지가 무서워 내색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찜 위에 장독을 얹고 광목천으로 단단히 묶었다. 천 밖으로 배어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다가 뚜껑을 열어보지 마라. 냄새가 고약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할라. 최진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도적을 만나거들랑 그 장독을 내어주거라. 썩은 것이니 그놈들도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연화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시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조롱한다고만 생각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화는 간신히 대답하고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마을 어귀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연화의 뺨을 때렸다. 길가에 쌓인 눈은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깊었다. 연화는 눈길을 헤치며 묵묵히 걸었다. 등 뒤의 장독이 자꾸만 그녀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기 봐, 최진사 댁 며느리가 보찜을 지고 가네. 쫓겨나는 건가? 굼챈 불쌍하기도 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을 갚으리라. 그리고 부모님을 살려내리라. 산길로 들어서자 인적은 끊기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다. 장독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깨를 파고드는 끈이 살을 지시기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찌 이리도 무겁단 말인가.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다. 썩은 된장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다. 혹시 시아버지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돌멩이라도 넣으신 게 아닐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평소에 그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연화는 잠시 장독을 내려놓고 쉬고 싶었으나 다시 짊어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셨고 그 땀이 식으면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밀려왔다. 발밑은 미끄러운 빙판길이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다. 만약 여기서 넘어져 장독이 깨진다면 부모님께 가져갈 유일한 식량마저 사라지는 셈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썩은 된장일망정. 그것은 지금 그녀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떴지만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맴돌며 까악 울어댔다. 불길한 징조였다. 연화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호랑이나 산적이라도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호신용이었다. 그때 앞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산적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했다. 산적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왔다. 오늘따라 지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네. 재수옴 붙었나. 한 놈이 투덜거렸다. 그들은 연화가 숨은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장독을 꽉 끌어안았다. 그때 산적 중 한 놈이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렸다. 야, 이게 무슨 냄새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다른 놈도 얼굴을 찌푸렸다. 어우, 진짜네. 똥통이라도 엎었나. 구역질이 다 나네. 그들은 연화가 숨은 곳을 힐끔 쳐다보았으나 고약한 냄새에 인상을 쓰며 코를 막았다. 에이, 재수 없어. 그냥 가자. 이런 냄새 나는 곳에 뭐가 있겠냐. 산적들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장독, 뚜껑 틈으로 새어나온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살린 것이다. 시아버지가 뚜껑을 열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그 구두쇠 영감이 나를 위해 이런 배려를 했을 리 만무하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스러운 생각을 떨쳐냈다. 위기를 넘긴 연화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고개를 넘어야 했다. 깔딱고개라 불리는 험난한 고개였다.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장정들도 힘들어하는 곳이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입에서 단내가 났다. 장독의 무게는 이제 고통을 넘어 감각조차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어깨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고개 정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돌풍이 몰아쳤다.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장독이 보찜에서 빠져나와 떼굴떼굴 굴러갔다.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장독을 막아섰다. 쿵! 장독이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독을 끌어안았다. 툭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장독 안에서 울렸다. 된장이라기엔 너무 딱딱한 소리였다. 역시 돌이 들어있는 것인가?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연화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어둠이 깔리면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다시 장독을 짊어졌다. 이제는 옥이었다. 이 썩은 장독을 부모님 앞에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만행을 낱낱이 고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버림받았는지 세상에 알리리라. 분노가 그녀의 지친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다. 눈이 얼어붙어 빙판이 된 길은 미끄러웠다. 연화는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친정 마을이었다. 그리운 고향의 불빛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불효녀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장독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연화의 친정집은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문풍지가 찢겨나간 방문은 바람에 덜컹거렸다.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적막함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늦은 것인가? 그녀는 장독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방문 앞에는 낡은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다. 아직 살아계신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냉기가 확 끼쳐왔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추운 듯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쿨럭. 누구냐? 힘없는 목소리였다. 아버지였다. 연화는 보찜을 벗어 던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접니다. 연화입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연화냐? 우리 연화가 왔느냐? 어머니의 눈은 예 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비비며 울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급히 밖으로 나가 장독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님께서 이걸 보내셨어요. 그녀는 차마 썩은 된장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김씨 부인은 힘없는 눈으로 장독을 바라보았다. 사돈 어른께서 고맙기도 하시지. 그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곰팡이 핀 된장을 보고 고마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다. 어머니, 제가 얼른 죽을 끓여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연화는 부엌으로 장독을 가져갔다. 부엌에는 곶감도 없었다. 그녀는 마당에 썩은 울타리 나무를 뜯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불이 붙자 연화는 장독 뚜껑을 열었다. 역한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윗부분은 하얗게 핀 곰팡이와 검게 변한 된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곰팡이를 걷어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긁어내는데 툭 하고 무언가가 걸렸다. 딱딱한 물체였다. 돌인가? 그녀는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 올렸다. 묵직한 감촉이었다. 촛불 아래 비춰본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엽전 꾸러미였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했다. 잘못 본 것일까? 그녀는 다시 손을 넣어 휘저었다. 또 다른 엽전 꾸러미가 잡혔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더 있었다. 펴보니 인삼이었다. 그것도 최상급 산삼이었다.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곰팡이 핀 된장 아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물컹한 된장이 아니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느낌, 그리고 매끄러운 비단 주머니의 감촉이었다. 물건들을 하나씩, 그녀는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곰팡이 핀 윗부분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하얀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쌀 속에는 엽전 꾸러미가 줄줄이 엮여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인 최상급 소고기, 육포와 귀한 약재인 산삼까지. 그야말로 작은 보물 창고나 다름없었다.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엽전과 윤기가 흐르는 육포는 마치 꿈속의 장면인 양 비현실적이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장독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이게 다 무엇이냐? 사돈 어른께서 정말 이걸 다 보내셨단 말이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전까지 썩은 된장이라며 서러워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장독 안은 생명을 살릴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아버지가 왜 곰팡이, 핀 된장을 가져가라 했는지, 왜 도적을 만나면 순순히 내어주라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겉모습은 추하고 냄새나는 썩은 장독이었으나 그 속에는 며느리와 사돈을 살리려는 노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때 쌀 속에 파묻혀 있던 두툼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겉면에 며느리 버라라고 투박하게 쓰인 서신이었다. 연화는 급히 봉투를 뜯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영락없는 시아버지 최진사의 필체였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무사히 친정에 도착했다는 뜻이겠구나. 편지는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가는 길에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내 일부러 장독 입구에 곰팡이 핀 된장을 얹어 놓았다. 요즘 산적들이 기승을 부린다 하니 엽전을 그냥 들고 가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하였다. 냄새나는 장독이라면 놈들도 거들떠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연화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안전을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네가 나를 원망하며 떠났을 것을 안다. 허나 그리 모질게 대하지 않았다면 네가 마음 편히 친정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다 친정 부모를 굶겨 죽일까 염려되어 악역을 자처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라. 연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아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녀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씨 부인도 편지 내용을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편지 끝자락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함께 넣은 약재는 내 기침병을 고치려 사두었던 것인데 사돈 어른 병환이 위중하다 하니 먼저 쓰도록 하여라. 나는 아직 버틸 만하니 걱정 말고. 그리고 소판 돈을 다 넣어두었으니 당분간 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날이 풀릴 때까지 돌아올 생각 말고 부모님 병고안이나 잘하거라. 연화는 심장이 솟는 듯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약까지 내어주신 것이다. 게다가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속까지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니 그녀는 그동안 시아버지를 구두쇠라 욕했던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져 가슴을 쥐어뜯었다. 여복의 사돈 어른이 우리를 살리셨네.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누워있던 윤진사도 겨우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흘렸다. 연화는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육포를 끓여 국물을 내었다. 오랜만에 집안의 구수한 밥 냄새와 고깃국 냄새가 퍼져나갔다. 아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냉방을 덮였고 굶주린 가족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 부모님 앞에 올렸다.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시아버지가 보내준 반찬들이 상위에 가득했다. 부모님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씨 부인은 밥 한 술을 입에 넣기도 전에 목이 메어 울먹였다. 사돈 어른께서는 끼니나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구나. 우리만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 시아버지는 소를 팔고 곡식까지 다 털어 보내셨다. 그렇다면 지금 그 큰 기와 집에는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쌀독이 비었을 텐데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 연화의 머릿속에 아침마다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드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더욱 심해진 기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아버님, 약도 없이 그 추운 방에서 연화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싹 달아났다. 편지에는 나는 아직 버틸 만하다고 쓰여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임이 분명했다. 자신의 약까지 내어준 마당에 성한 몸일 리가 없었다. 게다가 택감마저 아끼느라 냉방에서 주무시는 분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혹시 자신이 떠난 후 곡기를 끊으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기침병이 도져 쓰러지신 것은 아닐까? 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윤진사가 약재를 달인 물을 마시고 안색이 조금 편안해지자 연화는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놀라 물었다.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는 말이냐. 사돈 어른께서도 봄에나 오라 하셨지 않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댁에는 쌀 한 톨 택감, 한 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약까지 제게 주셨으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이 밤에 눈보라가 이리 치는데 위험하다. 윤진사가 만류했지만 연화의 뜻은 확고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저렇게 홀로 두고 저만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 바람 소리가 시아버지의 신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채비를 마쳤다. 부모님을 위해 밥과 반찬을 넉넉히 해두고 약 다리는 법을 어머니께 일러드렸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제가 아버님을 뵙고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화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윤진사와 김씨 부인은 눈물로 딸을 배웅했다. 그래, 어서 가보거라. 사돈 어른을 잘 보살펴드려라. 그분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 서니 두려움보다는 조급함이 앞섰다. 그녀는 텅 빈 장독을 다시 짊어지려다 멈칫했다. 빈 장독은 필요 없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생명을 전해줄 차례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남은 쌀과 육포를 조금 챙겨 보찜을 만들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무거운 장독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효와 은혜라는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님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제가 갑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내달렸다.
밤길은 위험천만했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시아버지가 계신 고택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혀 옷이 찢겨 나갔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버틸만하다던 그 말이 유언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연화는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었다. 호랑이가 앞을 막아선다 해도 뚫고 지나갈 기세였다. 사랑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효심은 두려움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시간을 멈춰달라고, 아버님께 닿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분의 숨을 붙잡아 달라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그 어떤 것도 며느리의 귀향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밤은 깊어 삼경에 가까워졌으나 연화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고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후회와 죄책감의 불길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얀 눈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으나 머릿속에는 오직 시아버지 최진사의 안위만이 가득했다. 아버님,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이 불효한 며느리가 갑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얼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달리면서 연화의 뇌리에는 지난날 시아버지가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왜 그토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하게 했는지, 왜 밥알 하나까지 세어가며 아꼈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수전노의 욕심이 아니었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붙잡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한 피나는 절약이었던 것이다. 그가 덮고 자던 얇은 이불 구멍난 버선, 그리고 늘 차게 식은 밥,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깨닫자 연화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산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낮에 넘어왔던 깔딱 고개는 밤이 되자 더욱 위협적인 모습으로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일념으로 내 발로 기어 고개를 올랐다. 손바닥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낭자하고 무릎이 깨졌지만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문득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늙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징조였던 것이다.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약간마저 아껴 며느리 친정에 보낸 그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쿨럭쿨럭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기침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거센 바람만이 나무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귀신이 나온다 해도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시아버지는 홀로 차가운 방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 하면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그녀는 어둠을 뚫고 빛처럼 나아갔다. 고개를 넘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지나치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익숙한 마을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세상은 죽은 듯 고요했다. 연화의 시선은 곧장 언덕 위에 있는 최진사의 고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집, 마치 주인을 잃은 무덤처럼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설마 늦은 것인가? 연화는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삐끔히 열려 있었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도둑이 든 것인가 아니면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다. 아버님, 그녀가 외쳤으나 대답은 없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어제 그녀가 떠난 이후로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자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사랑방, 문 앞에 대돌 위에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띄었다. 가지런히 놓인 신발 위로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주인이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화는 신발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버님, 그녀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려는 순간 문지방에 묻은 검붉은 얼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핏자국이었다. 굳어버린 피가 눈 위에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다. 아악,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에서 훅 끼쳐오는 냉기가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최진사였다. 그는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윗목에 쓰러져 있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잉크병이 엎어져 방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연화는 허겁지겁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왔습니다. 연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사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연화는 귀를 그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쿵, 쿵, 아주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 계셨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아버지를 덮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살리실 수 있어. 그녀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물 한 모금, 택감 한 토막 없었다. 아버님은 며느리를 보내고 난 뒤 정말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 역시 냉기로 가득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마당으로 나가 눈 속에 파묻힌 장작들을 찾아냈다. 손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다. 불씨가 살아나자 그녀는 솥에 눈을 퍼담아 녹였다.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게 해야 했다. 불길이 타오르며 부엌에 온기가 돌자 그녀는 다시 사랑방으로 달려갔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아버님, 제발 눈 좀 뜨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저를 혼내주세요.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셔도 좋으니 제발. 그녀의 눈물이 시아버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뺨에 뜨거운 눈물이 닿자 최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는 더욱 세게 손을 주물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급히 뜨거운 물을 그릇에 담아왔다.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시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몇 숟가락이 들어가자 최진사의 목울대가 울렁거렸다. 쉰 목소리에 신음이 흘러나왔다. 연화에게는 그 소리가 천상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다. 아버님, 정신이 드십니까? 최진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연화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다. 여기가 저승인가? 갈라진 목소리가 힘없이 새어나왔다. 아닙니다. 아버님, 집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연화가 왔습니다. 연화는 울면서 대답했다. 최진사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찌푸렸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친정에 가라지 않았느냐? 그는 화를 내려 했으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친정 부모님은 살리시고 아버님은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저더러 불효자가 되라 하신 겁니까? 연화는 울먹이며 따져 물었다. 최진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 말에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이 고집불통 노인이, 이 천하의 구두쇠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다. 절대 혼자 가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려낼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와도 못 모셔가게 할 것입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최진사의 고택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구안이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애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최진사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열로 들끓는 시아버지의 이마에 올려주고 손발을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도왔다. 그녀의 눈은 예타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졌지만 간호하는 손길에는 지극정성이 담겨 있었다. 방 안에 냉기는 아궁이에 지핀 불 덕분에 조금 가셨으나 최진사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며 식은 땀을 흘렸다. 내 죄다, 내 죄야. 며느리 굶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의 잠꼬대는 연화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아버님,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쌀로 미음을 쑤었다. 쌀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저으며 그녀는 솥단지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미음 한 그릇이 시아버지의 생명줄이라 생각하니 잠시도 소홀할 수가 없었다. 뽀얗게 끓어오른 미음을 그릇에 담아 사랑방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최진사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다. 아버님, 미음입니다. 한 숟가락만 드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최진사는 힘겹게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 넘겼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이 그의 오장육부를 적셨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미음이 들어가자 최진사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거칠던 숨소리도 차츰 잦아들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미음을 먹였다. 그때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도끼나 냉정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가득했다. 연화야,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예, 아버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사과였다. 제가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던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최진사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병이 깊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내가 죽고 나면 가세가 기울어 네가 고생할 것이 뻔했지. 그래서 정을 떼려고 그랬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은 뒤에도 슬퍼하지 않고 떠나길 바랐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최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아직 젊다. 이 늙은이 수발들다가 청춘을 다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장독. 그 장독은 내 마지막 선물이었다. 최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돈을 그냥 주면 내 자존심에 받지 않을 것 같았고 도적들에게 뺏길까 겁도 났다. 그래서 곰팡이 핀 척 위장했던 것이다. 부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왜 다시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이 제 집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아버님도 제게는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제가 어찌 부모를 버리고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최진사는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눈물과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사랑방에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다. 그것은 아궁이 불 때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가족의 때문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연화가 밤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아니, 영감님은 좀 어떠신가? 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화는 칠성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가져온 택감과 먹을거리를 마루에 놓았다. 우리가 최진사 영감을 오해했어. 그렇게 속 깊은 분인 줄도 모르고 욕만 했으니 한 아낙네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소문은 발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이다. 최진사가 자신의 약까지 털어 며느리 친정을 도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방문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마워했다. 그는 칠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내 그동안 너무 야박하게 굴었지. 미안하네. 칠성은 손사래를 쳤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제 건강만 찾으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집 안팎을 정리하고 눈을 치워주었다.
고택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인심도 봄눈 녹듯 풀리고 있었다. 연화는 부엌에서 손님들을 대접할 차를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최진사의 열이 완전히 내렸다. 그는 일어나 앉아 죽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살 것 같구나. 내 정성이 나를 살렸다. 그가 연화에게 말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최진사는 끄덕였다. 그래, 그러마. 내가 너를 두고 어딜 가겠느냐. 내 남은 생은 너와 내 아들을 위해 살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연화는 시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다. 거칠고 투박한 발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발이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최진사는 나른한 듯 눈을 감았다. 연화야,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예, 아버님. 고맙다. 내 딸이 되어주어서. 그 한마디에 연화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계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발등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저도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를 딸로 여겨주셔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 가지에 작은 꽃망울이 맺힌 것이다. 아직 겨울이 한창인데 매화가 피다니 마을 사람들은 길조라며 기뻐했다. 최진사는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와 매화를 바라보았다. 허허, 저 녀석도 죽다 살아난 모양이구나. 나처럼 말이다. 그가 껄껄 웃었다. 연화도 따라 웃었다. 아버님, 올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들어올게야. 최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고택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연화는 매화꽃을 보며 멀리 있는 남편을 생각했다. 서방님도 이제 곧 돌아오시겠지.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으니 남편이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난로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희망찬 미래뿐이었다.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고택의 담장을 넘어왔다. 마당 구석구석 쌓여있던 눈이 녹아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최진사의 건강도 봄 기운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기침을 하지 않았고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며 며느리의 일손을 돕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온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영감님 얼굴이 10년은 젊어지셨네 그려 하며 덕담을 건넸다.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다 며느리 덕분이지 하고 으스대곤 했다. 연화는 봄맞이 대청소로 분주했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니 집안이 환해졌다. 그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시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며칠 전 친정에서 기별이 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늘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오신다는 것이었다. 연화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달콤한 약과 냄새가 진동했다. 최진사도 뒷짐을 지고 부엌을 기웃거리며 음식 솜씨가 제법이구나. 사돈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점심나절이 되자 대문 밖이 웅성거렸다. 연화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니 윤진사와 김씨 부인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혈색이 좋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연화는 두 분을 와락 끌어안았다. 오냐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김씨 부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윤진사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워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만난 가족이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최진사가 마루에서 내려와 사돈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진사도 맞절을 하며 진사 어른 덕분에 저희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했다. 최진사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다 제 며느리가 효부인 덕이지요. 저야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존중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과거의 오해와 앙금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랑방의 술상이 차려졌다. 연화가 정성껏 빚은 가을 국화주와 푸짐한 안주들이 상에 올랐다. 최진사는 윤진사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윤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받았다. 아닙니다. 진사 어른의 깊은 뜻을 뒤늦게 알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토록 희생하셨다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술잔이 오고 가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김씨 부인과 연화도 곁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방 안 가득 웃음소리가 넘쳐나니 고택은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로 채워졌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학수가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멈췄다. 학수였다. 변방으로 떠났던 연화의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연화는 믿기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문이 열리고 늠름한 사내가 들어섰다. 구릿빛 얼굴에 턱수염이 덥수룩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서방님 연화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달려갔다. 학수는 아내를 꽉 끌어안았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가 너무 늦게 왔구려.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학수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소자 무사히 군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했다. 장하다.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으니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학수는 품속에서 두툼한 전대를 꺼내 놓았다. 변방에서 오랑캐를 토벌한 공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약초를 캐어 모은 돈입니다. 전대 안에는 은화와 금덩이가 들어 있었다.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허허 이 녀석 보게. 빈손으로 와도 반가운데 금의 환영을 했구나 하며 기뻐했다. 헌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수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며느리와 사돈을 이토록 환대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최진사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네 처가 나를 사람 만들었다. 죽다 살아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구나. 윤진사가 거들었다. 자네 부치는 우리 생명의 은인일세. 자네 처도 효부 중의 효부고 학수는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겪었을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고 이뤄낸 화합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학수가 가져온 술과 고기를 나누며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다. 칠성이는 꽹과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연화는 남편의 술잔을 채워주며 행복에 겨워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 겨울의 기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 그리고 건강한 친정 부모님이 계셨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최 진사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장독대 구석에 놓여있던 그 낡은 장독을 어루만졌다.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났던, 그래서 며느리가 울며 짊어지고 갔던 그 장독이었다. 이제는 깨끗이 씻겨져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다. 최진사는 장독 뚜껑을 열고 햇된장을 가득 채웠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이 장독이 우리를 살렸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연화가 뒤따라 나와 시아버지 곁에 섰다. 아버님 무엇을 하십니까? 최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 장독을 갑오로 물려줄까 한다. 겉모습은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장독의 교훈을 대대손손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장독 위로 쏟아져 내려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학수도 나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부인, 이제 우리 가족은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담장 너머 매화나무 가지 위로 참새 한 쌍이 날아와 앉았다. 봄밤의 공기는 달콤하고 따뜻했다. 고택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새로운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최진사와 연화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세운 효열비였다. 비석에는 효부 연화와 의인 최진사 사랑으로 가난을 이기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발을 멈추고 그 사연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곰팡이 핀 장독의 비밀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영원히 이 마을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다. 최진사의 고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되었고 담장 안에는 자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다.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매화나무 아래에는 낡고 투박한 장독 하나가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다. 아이들은 그 장독을 보물단지라 부르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저 장독 이야기는 들어도 재미있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막내 손자가 연화의 무릎에 매달리며 졸랐다. 연화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냐, 내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마. 잘 새겨 듣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화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그의 겨울의 눈보라와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 그리고 등 뒤에 느껴지던 장독의 무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집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시아버님이 살고 계셨단다. 연화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그분은 쌀 한 톨도 아까워하시고 불도 못 되게 하셨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구두쇠라 원망하며 미워했단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장독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마음은 저 장독 속에 숨겨져 있었지. 겉보기에는 곰팡이 핀 썩은 된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식들을 살리려는 금은 보화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게야. 이야기를 듣던 맏손녀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 왜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법이란다. 때로는 침묵 속에 더 큰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지. 내 증조할아버지는 당신의 희생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 묵묵히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믿으셨던 게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화는 회상에 잠겼다. 그해 겨울 이후 최진사는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딸아. 너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남편 학수 또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평생 연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친정 부모님도 천수를 누리시다 가셨으니 그 모든 복이 시아버지의 헌신 덕분이었다. 연화는 눈가를 훔치며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세상 일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곰팡이가 슬었다고 버렸다면 그 속에 든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겠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겉보기에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그 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법이야. 연화의 말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아이들의 씩씩한 대답이 마당을 울렸다. 이러니요.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고택을 붉게 물들였다. 연화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녀는 낡은 장독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마치 최진사가 며느리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차가웠던 그날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의 바람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부인 날이 차니 그만 들어가십시다. 어느새 백발이 된 남편 학수가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쌌다. 예 영감, 들어갑시다. 두 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대청마루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고택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신뢰라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영원이 변치 않는 가족의 유산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고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낡은 장독은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서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장독은 말없는 가르침이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그 깊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험한 길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곰팡이 핀 장독의 비밀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